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부쩍 커졌습니다. 한동안 미국의 금리 정책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살펴볼 것들이 한층 더 많아진 시점인데요. 특히나 이른바 G2,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이분의 관점이 궁금한데요.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님 모시고 오늘 자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또 오늘 저와는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포스탁 데일리에서 주식의 흐름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하는 최양호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쭉 훑어보게 될 텐데요. 전문 분야입니다, 이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미국 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세계 자본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시장은 현재 이 악재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무난하게 넘어갔다는데 사실 뜬금포 중에 이런 뜬금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피치사에서 이 등급을 내릴 때 뭐라 그랬냐면 부채 한도 때문에 이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 근데 부채 한도는 벌써 양당이 뭐 끝내놓은 거 아닙니까? 합의를 한 부분들이고 경제 나빠진다. 그리고 부채 한도는요, 뭐 지금까지 뭐 진짜 수십 차례 있는 데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이거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를 뜬금없이 잡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 이 보고서의 주 제작자가 누구냐면 피치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그 이제 이 가문에 있는 사람이 썼으니까 이거 이상한 뭐 하여튼 굉장히 이건 무게감이 실린다 그랬는데 뭐 뜬금포였고요. 두 번째 뭐냐면 피치사는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변수를 자기네 신용 등급에 반영을 안 하는 회사예요. 거기서 이런 정치적으로 해서 뭐 정치적 이 경쟁 관계 때문에 부채 한계가 늘고 경제가 나빠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것을 내리는 부분. 그래서 월가에서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냐면 미국의 신용등급 내려. 그러면 미국의 방위망 안에 있는 독일과 캐나다가 AAA거든요. 아니 우리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무슨 다 AAA를 주면서 우리를 왜 등급을 내려? 됐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피치사가 이상하게 올해 초부터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왔습니다. 3월 6일 날도 채무 불이행해서 디폴트 날 것이다. 그다음에 5월 25일에도 미국이 정치권이 당파성으로 너무 싸워갖고 우리 증시에 큰 뭐 나쁜 영향을 준다. 뭐 이러고 계속 리포트를 내는 과정에서 이걸 냈는데 다 해결된 다음에 기차 떠난 다음에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크게 이 어떤 영향은 없었고요. 사실 2011년 8월 5일이죠. S&P 500이 이 등급을 미국 등급을 내렸을 때 그때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뭐 10%대 지금 등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놀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번 이 국가 등급 강등은 뜬금포였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년 바이든의 재선 여부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실제로 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여부에 따라서 또 미국 정책의 큰 방향성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휘청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이게 뭐 굉장히 큰 뭐 전환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부적으로 잘 보면요.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틀린 게 뭐 감세니 증세니 그다음에 이제 복지 부분에 와서 조금 틀린 건데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고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적 대변함보다는 뭐 이 소위 말하는 포장지만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가겠습니다만은 바이든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경제가 굉장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제 뭐 사실 뭐 미국도 선거는 뭐 100%이 경제에 의해서 지금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이제 부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지금 역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11월 대선을 맞이하기 위해서 금리를 언제 그러면 중단을 시킬 거냐. 금리 중단이나 인상의 효과는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역산을 하시면 4월이나 5월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나올 거고 또 그러면 그 효과가 경제에 오롯이 나타나는 게 11월 달 뭐 등등의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굉장히 뭐 포장지만 바꾸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게 미중 관계가 가장 큰 모습을 띌 텐데요. 11월 달에 에이펙 회의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바이든이 공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 우리 G2 큰형님들이 좀 이렇게 다 몰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못 받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11월 달에는 뭔가라도 내놓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무급, 그다음에 고위급 지금 회담들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재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의 대선 역시 지금 뜨거운 감자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리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9월 말에 있을 이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하지만 연내 인상이 종료될 거라고 보지는 또 않고 있잖아요. 금리 방향 어떻게 흘러갈지 대표님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방송 다니면서요. 네. 내기를 지금 이거 갖고서 내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들으실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린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올린다고. 자, 한국은 10월 11월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네. 미국은 9월 11월 12월이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점도표상에서 보면은 지금 25bp를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보면 그래도 뭐 크게 우리의 예상이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린다. 그러면 올리면 언제 올리겠냐? 그럼 저는 12월 달에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다.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뭐 딱 바뀌면서 분위기를 싹 바꿔서 내년을 맞이하고 싶은 게 바이든 정부거든요. 물론 연준이라는 게 독립기구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은 정치의 계절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서 이거를 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한 번은 꼭 올려서 지금 시장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어떤 이 잡는다는 인상을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싶은 그런 전체 흐름에 그것이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랑도 내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요? 올린다 안 올린다. 저도 한 번쯤은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네. 완전하게 금리 네. 인상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러면 딴 데 지금 내기를 많이 걸어놨거든요. 네. 그럼 제가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은 5대5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오죠, 근데? 5대 5면 네, 제가 그때까지 꼭 잊지 않고 네. 기억하고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인 비구이 위안이 기록적인 손실을 발표했는데요. 채무 불이행마저 가능하다 이런 경고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관련된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3,020억 달러, 한화 약 405조 2,500억 원.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증시에서 어제 하루 동안 증발한 규모입니다. 원화, 위안화, 엔화 등 아시아 통화 가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오늘 3개월 만에 1,34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휘청인 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 위안의 채무 불이행 우려 때문.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약 300억 원을 갚지 못한 건데 30일 유예 기간 내에도 갚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집니다.
이자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위기론이 부각된 건 위태로운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고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치며 뚜렷한 내수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신이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정부의 공식 발표 수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구이 위안 사태가 중국 부동산 업계 연쇄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외신은 현 상황을 리먼 사태에까지 빗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에 달하는데 중국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중 수출은 물론 타국가로의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중국을 제외한 세계 다른 나라로의 수출 역시 증가하기가 어려워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품목 지역 다변화를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디플레이션 위기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도 선제적으로 강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국은 부동산 디폴트 문제로 뒤숭숭한데요. 최근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조금 실패한 걸까요? 중국이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지금 이제 사실 뭐 지난 40년의 영화가 끝났다. 이제 네. 그 뭐 소위 말하는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중국이 망했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딱 30년 됐어요. 예, 중국이 저렇게 클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 30년 전부터 저 나라 안 돼 그러면서 그거를 겪고 나왔는데 우리가 뭐 재밌게 보는 책 중에 하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국가가 경제 성장은 정치 제도의 선택에 무관하게 어느 수준까지는 올릴 수가 있으나 그 이후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소련,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좋은 예로 한국을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왜냐면 1987년대에 진짜로 천지개벽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의 개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끌고 간다. 근데 중국은 지금 딱 이 방정식에 넣으면 딱 걸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영화로운 40년은 갔고 중국은 앞으로 잃어버릴 20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있고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시고 뭐 중국의 GDP의 44%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이러지만 자, 중국이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죠. 계획 경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문제점을 지금 다 물 위로 부상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계획 경제와 또 1인 체제 그다음에 공산당 지배화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공개화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수습도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 이게 이제 크게 뭐 문제화되리라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요. 뭐 맨 처음에 이제 문제를 했기 때문에 헝다그룹 아닙니까? 어저께 다시 중국 증시에 상장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87% 떨어져서 시작은 했겠지만 아니 부도난 회사를 다시 뭐 재상장을 시킬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지금 뭐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부채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2008년도 이럴 때 다른 나라가 갖고 있던 부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자기네 나라의 자기네 국민에 대한 부채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안화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에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있고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뭐 계획하에 또 일당 체제의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지만 자 중국이 자기네들이 자신 없으면 발표 안 하거든요. 청년 실업률 7월부터 발표 안 해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부동산을 올렸다. 뭐 여기저기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수습할 자신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 대표님께서 이 30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중국의 저성장 그리고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또 디플레 촉진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재미난 최근의 일화가 뭐냐면 이제 저한테는 직접 안 하고 물어서 네. 중국 관료가 뭐 한국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저한테 또 의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한 번 있었는데요. 네. 중국 관료들이 재미난 게 이제 그분이 전하는 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1960년대 70년대까지 한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2008년도에 4조 위안을 풀면서 경기 부양책을 했거든요. 그때야 좋았죠. 근데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부양책이 이제 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것이 부채로 남아 있고 뭐 국가 부채가 많고 지방 부채가 많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2008년도에 경기 부양책 했던 게 보약이 아니라 극약이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지금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고성장 에너지가 지금 거의 바닥이 난 겁니다. 이제 중국이 커오는 거를 뭐 주요 상황을 보면은 사람이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기술이라 뭐 어떤 뭐 중급의 기술이 있었는데 지금 노동 집약적인 생산 상태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넘어가려는데 인구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 얼마나 될까요? 1.09예요. 네. 지금 작년에 중국 사상 처음으로 84만 명의 인구가 줄었어요. 자,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자본은 보세요. 지금 부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니까 소위 말하는 성장의 기본이 되는 중요 영양소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느냐? 뭐 앞서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딱 발목을 딱 잡고 있고 목을 딱 틀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기술적으로 지금 대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큰 지금 어떤 허들에 걸렸고 중진국 함정이라든지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꼭 답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부동산에서 지금 이제 내수로 와야 되는데 뭐 공동 부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힘이 붙여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뭐 지금 뭐 8월달에 베이허다이에서 지금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얘기를 보면 2008년도에 우리 경기 부양책에서 4조 위안 쓰고서 이렇게 고생하려는데 돈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는데 지금 심지어 무슨 정책까지 쓰냐면 시진핑이 지금 청년들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참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졸업생들을요 다 고향으로 내려보내요 지금. 그러니까 고향이가 지금 뭐 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4년제 대학교 나와서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실업률도 높고 그러니까 740만 명이 그 전에는 155만 명이 지원을 한 게 대학원이었거든요. 작년엔 740만 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청년 실업률은 자기네들이 일부러 발표를 안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중국의 그 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보면은 곡식이 없거나 사람들이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을 때 나라가 쪼개졌다는 게 사실 뭐 전해내려는 중국의 어떤 속설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 중국 정부가 디플레가 정말 촉진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줄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딱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2008년도에 너무나 지금 이 내상이 깊어요. 그거 지금 정리하기도 뭐하고 사실 지금 중국이 발표를 안 하지만 50개 이상의 유령 도시가 있습니다. 네. 세워놓고 거기 인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사실은 경기 부양을 하려면 인프라를 깔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제한점이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동 부인이 뭐 하면서 내수 진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이번에 지금 항저우에서 작년에 했어야 되는 아시안 게임을 이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기로 굉장히 많은 어떤 소비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지금 과연 맥힐까? 왜냐하면 지금요 저축률이 너무 높아요. 돈을 안 써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많은 매체에서 유커들이 이제 다시 한국에 온다. 뭐 요번 이 중추절과 뭐 이런 때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항저우에요. 중요한 경기들이 딱 거기에 걸려 있어요. 와서 구경 안 합니다. 본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만 명이 오면은 우리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0.8%가 뭐 0.08이 올라가고 지금 그런데 유커에 대한 지금 기대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아시안 게임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뒤로 넘겨 놓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의 대책들은 보면은 일견 바깥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을 표면화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자신감도 거기에 내포가 돼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단어들이 뭐냐면요. 모택동이에요. 근데 요새 단어가 너무나 많아요. 모택동, 등소평, 모동 뭐 이래갖고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확실히 중국이 경기 침체의 어떤 위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시진핑의 지도력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2035년 되면은 자기네들이 뭐 미국 추월하고 자기 뭐 2배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물 건너간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중국 정부가 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경제 침체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요 정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가 좀 활발해야 되고 사실 지난 8월 23일이 중국하고 우리 수교한 지 지금 31주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30년간 서로 뭐 어깨를 두들기면서 자라왔는데 지금 중국이 덜커덩 지금 이제 뭐 걸림돌이 걸리는데 제가 바라보는 중국의 지금 뭐 택할 수 있는 정책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일단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뭐 외국의 달러로 빚을 진 것보다는 뭐 자기네들이 뭐 지방채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구제금융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 뭐 좀 조정만 하면은 풀릴 수 있는 문제라서 사실 시진핑 머리에는 부채, 뭐 그림자 금융 이거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이제 돈을 자꾸만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저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바르게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일단 항저우에 있는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붐을 좀 일으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또 중국은 또 특이하게 이제 뭐 금리를 관리를 하니까 지급 준비율 이것도 인하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도 세제가 지금 높은 부분들인데 세제가 조금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 결국은 세제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제 세금으로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기업들에게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들로 가야 됩니다. 인프라에 대한 건설을 안 한다면 따라서 지금 뭐 700조 정도의 적자 재정이 있는데 사실 1% 금리 인하만 해도
사실 550조 자금 조달은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무원들이 디플레이션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분들이 있을 뿐이고, 사실 중국의 지금 뭐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아주 펄펄 뛰는 게 뭐냐면 시스템적인 위기는 아니다. 이건 단순하게 성장 둔화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일시적인 촉발이 될 거지 우리는 건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이 주도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위주가 돼서 아마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실업률을 관리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진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부분들이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중국을 좋게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주는 부분들은 굉장한 국가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줄이어서 나올 예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사태부터 중국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 최영호 대표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8월 들어 시작된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런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G2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한국에 대한 지금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중에서 어닝 퍼 쉐어가 지금 플러스 나는 데가 한국뿐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중국에서 외국자분들이 지금 뭐 사실 지난달에만 해도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국 엑소더스가 시작됐는데 자, 이 돈들이 어디를 갔냐? 갈 데가 없어요. 주식은 한국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런 산업적인 투자는 인도로 갔고요. 거기다 지금 일본이 좋지 않습니까? 일본 증시가. 그래서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뭐 엔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증시의 매력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좋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전환점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요. 뭐 외국 자본들이 오늘은 아시아에 했다가 내일은 유럽에 하고 절대 안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자금은 아시아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것이 대거 지금 나오는 과정인데 이것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면서 조금 활력소가 되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상반기도 우리가 뭐 회고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증시가 7월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보면은 일이 없이 좋았잖아요. 우리도 뭐 1월 달 좋고 뭐 5월 달 좀 나빴다가 뭐 다시 좋아지는 부분들인데 자, 8월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사실 우리가 관심이었는데 8월 조정장을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사실 월가에 있는 뭐 조금 선수급은 뭐 많은 분들이 증권의 전문가들은요 8월 달에 일 안 해요. 다 몰디브 가서 모히토 한 잔씩 먹으면서 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이 왜 재밌냐면 순수한 로빈훗 개미 군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딱 조정장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승 조정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9월에도 약간의 이 조정의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들은 지금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뭐 상저 하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증시는 올해 전반기를 보면은 악재 반응을 하지 않는 굉장히 건강한 증시를 우리가 상반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뭐 추세를 본다 그러면 결국 실적으로 승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9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 조정에 여러분들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진짜 차트들이 지금 오르고 가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뭐 지금 계속 주도주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전도연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연애 이제 이 부분들인데 이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다음 주로 가야 되는데 주도주가 지금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전도연 시리즈에 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사실 이제 전도연 씨가 나온 것 중에 최근에 유행했던 게 길복순이죠. 길복순의 명대사가 뭡니까? 회사가 시키는 일은 꼭 해내야 돼. 이거를 우리 주식시장에다가 넣으면은 시장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요새 순환주가 되고 뭐 이 테마주가 많다 보니까 방망이 짧게 잡고 가시거든요. 치고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방망이 짧게 잡으신 건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진루를 하셔야 돼요. 돈을 잃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루를 해서 홈에까지 다시 들어와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씩 내보내셔야 되는 진루를 한 진루씩 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 번에 대박 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의 승부를 잘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9월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한 달은 뚜렷한 주도주 없이 테마주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뤄졌었는데요. 이런 테마주의 급등락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흐름 때문에 이 테마주의 급등락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강력한 주도주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고 그런 주도주를 이제 넘어가서 대안 주도주를 그 다음에 바로바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망이를 너무 짧게들 지금 잡으시고 그다음에 뭐 사실 우리가 옆집에서 막 반찬값이라도 버시고 그러면 셈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사실 심리가 왔다 갔다 진짜 큰 뭐 기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매수 심리의 쏠림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경제적으로 이동평균 따지면서 하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전체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갈 채비를 거의 맞췄다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뭐 미국도 이제 금리에 이제 한 번만 더 올리고는 이제 멈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뭐 인상이 종료가 되면 항상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3% 뭐 이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옛날에 봤던 금리가 인상이 종료됐을 때의 그런 뭐 화랑 그런 분위기는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중에 어닝 포쉐어가 플러스가 나는 이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지금. 따라서 아시아에서 돌고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이 자금들은 한국 외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상승장의 첫 발자국을 같이 하시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또 대표님께서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잘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강세장 전환이 가시화된다면 주도주가 다시 등장하게 될 텐데요.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바이오도 좋고 AI도 좋고 그런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실적이 날 수 있는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지금 진짜 악재 반응을 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부터는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게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증시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보이지만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 토론하는 부분들이 어디가 지금 좋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찍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세요? ETF로 가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연말로 가기 때문에 배당주 관련들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살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올해 또 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거시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글로벌 테크 기업의 빅스타로 등장을 했잖아요. 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는데 네. 최근 있었던 실적 발표까지도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에요. 언제는 실적 무조건. 네. 네, 이렇게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비슷한 기업이 있을까요? 아니 뭐 S로 시작되는 회사 얘기하면 또 댓글이 네. 이상하게 달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반도체가 다시 한번 지금 뭐 올라갈 채비들은 갖추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재고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뭐 이 하락폭은 이제 잡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끌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이 어디가 나오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장비주들이 이제 그때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칩 메이커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6개월 이상을 지금 당겨오는 게 반도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9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를 하시다 그러면 반도체 비중은 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이 자본들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하이테크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군요. 분야로 보면.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아까 대선에 이제 그런 계절에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출주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도 할 수 없어요. 미국은 인프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상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짚어주셨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기업들도 짚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메모리 업종 변화의 바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나온 걸로 보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 우리가 수급 균형이 맞춰지고 4분기 때는 가격 상승 이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이렇다면은 사실 9월 달부터는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전체 이제 주식 시장으로만 보면은 사실 뭐 7만 전자 살짝 스쳐갔잖아요. 스쳐갔는데 8만 원대에 들어가는데 지금 150만 주 정도가 지금 매도 물량이 지금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고비가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는 그런 동력보다는 8만 초반에서 한번 덜커덩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뭐 재고 소진과 사실 칩 가격 하락이 명확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결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숫자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좀 늦으시잖아요. 언제가 중요하냐면요. 수출이 다시 플러스가 되고 수출이 는다는 소식이 나올 때는 여러분 반도체주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의 이 부분은 이거는 제 예측이 아니라 과거 20년 동안 일어난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릴 이유가 절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AI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DDR5 뭐 여러 가지의 지금 좋은 호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 3전의 8만 시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죠.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도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참 기술 변화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네. 지금 2차 전지가 아니라 3차 전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3차 전지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수소 전지를 3차 전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소니하고 뭐 다른데
우리 VCR에 테이프하는 거 갖고 싸울 때 여러분들 경험을 되돌아보시면 이거는 기술을 다른 기술로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2차 전지보다 3차 전지에 대한 지금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를 하나 더 띄워넣어서 양자 전지가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의 수명이 굉장히 길지 않지 않겠느냐는 보여지고요. 특히 광물 갖고 이렇게 한번 싸우면요, 기업 자체에서 더 이상 이런 공급망의 어떤 붕괴를 경험하기가 싫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2차 전지의 어떤 이 광풍과 같은 그런 질풍노도의 그런 상승세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앞으로 어렵겠다. 그러나 2차 전지의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누구하고 파트너로 손을 잡고 협업을 해가는 거니까 이것이 현대차가 어디랑 잡고 뭐 이런 등등을 여러분 그런 이제 엔드 유저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업계의 뭐 합종 연행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대표님께서 전도연 이렇게 짚어주셨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엔터테인먼트가 아무래도 상반기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또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나는 저 이유림 앵커께서 여기 계신 게 지금 내가 의문이었다니까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지금 뭐 걸그룹들 형성하는 지금 오디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엔터주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하이브도 그렇고 이제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K-팝 걸그룹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연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런 그러니까 연예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소위 말하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는데 이게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BTS의 이제 활동이 잠깐 주춤하는 가운데서 다음 타자가 누굴 거냐, 뭐 걸그룹도 보이그룹도 했지만 이 부분 한국의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K-팝 걸그룹 굉장히 호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3사는 디지털 기술들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저라면 제 포트폴리오에 지금 당장 집어넣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이 하반기, 짧게는 다가오는 가을,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방향 보여줄까요? 네, 지금 뭐 사실 G2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G2가 약간은 지금 화해 무드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쪽이 길어지지 않도록 어떤 평행선을 이루는 부분들이 지금 뭐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릭스라는 게 5개 나라로 돼 있는데 그게 6개의 신입 국가를 선택하면서 사실 G7과의 어떤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공급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 니어쇼링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깐부쇼링이 사실 고착화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균형을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정상화로 돌아오는 부분들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이 전체적 흐름은 지난 2018년부터 내려왔던 미중 뭐 어떤 무역 이 패권 전쟁의 어떤 격렬화는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내년도 미국 대선을 맞이하기 전에는 폭풍전야의 어떤 고요함이랄까요? 굉장히 증시에 그리고 세계 각국이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목표를 딱 하나로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금 계절이 온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을 그리고 내년 초까지를 여러분 잘 운용하시는 그런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대해서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 뭐 재원부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방맹이 짧게 잡고 여러분 가셔야 되고요. 대박 나시고 한 번에 큰 돈 버시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상승장에선 조금만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투자들을 하셔서 그것이 축적되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 포트폴리오 짜시고요. 지금은 홈런 칠 때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 네.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해서 너무 또 자세하고 알찬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간 서울 경제 이 최근 불거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월간 서울 경제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